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나라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조금씩 보면,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접근을 해오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 청나라가 어려움을 겪죠. 두 차례나 아편 전쟁도 치러야 됐었고요.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대화 노력도 한인 신사층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뭐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잘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학습지, 이번 PPT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청나라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도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농업 기술이나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아가 발생한다. 요거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교차점부터는 기아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 시점부터 청나라는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요 시점쯤 청나라 후기쯤에 드디어 영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영국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적자 무역을 어떻게 면해 보려고 아편이라는 마약을 몰래 팔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스토리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요걸 두 번 다 패배하게 되죠. 두 번 모두 패배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써지니 두 번 모두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두 번 다 배상금을 물어야 됐었죠. 그래서 또 두 번의 아편 전쟁으로 맺었던 조약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난징 조약, 뭐 베이징 조약. 난징 조약에 뭐 홍콩 할양하고 오개항 개항하고 뭐 공행 폐지하고, 베이징 조약에서는 뭐 이제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하고, 그다음에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 주재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기억나실 텐데, 그런 것들 다 청나라한테는 불리한 조약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두 번 다 배상금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요걸 대응해 보기 위해서 좀 근대화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게 양무 운동, 또 변법 자강 운동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둘 다 잘 안 되죠. 근데 이거 둘 다 하는 동안 사실은 뭘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이 둘 다 이런 정책들이 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 그죠? 더구나 양무운동은 잘 안 됐다라는 게 뭘로 드러나요? 청일전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청일전쟁에서 여기서도 졌다고. 그죠? 이것도 패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졌으니까 또 뭐를 내요? 또 배상금을 낸단 말이야. 배상금 결국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배상금 냈죠. 그다음에 요것도 세금으로 하죠. 그다음에 요것도 세금으로 배상금 내죠. 배상금만 세 번이고요. 주요한 근대화 정책 세금으로 하는 것만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1차 편전쟁 배상금, 2차 편전쟁 배상금, 그다음에 양무운동, 그다음에 청일전쟁 배상금, 변법자강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점점점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농민들이 이제 이런 힘들었던 상황에서 저항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태평천국 운동이었다고. 근데 태평천국 운동 때는 아편 전쟁에 패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청나라를 이끌고 있는 만주족 지배층이 잘못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태평천국 운동 기억하시겠지만 청나라의 만주족을 몰아내자, 그리고 한족 국가를 세우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영향 받아서 뭐 평등을 주장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태평천국 운동 때는 청나라 만주족이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봤어서 그때는 청나라 만주족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농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편 전쟁이 두 번씩이나 터지고 여기에 졌었고, 또 양무운동 변법자강 운동을 요걸 또 굳이 해서 세금을 올리고, 또 뭐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실 일본은 유럽은 아니죠. 하지만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렇게 덤벼드는 거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못된 거 배워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지난한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다 이제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영국 애들이 들어온 뒤로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영국을 포함한, 영국을 대표로 하는 서양 전체가 굉장히 역겹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서양에 대한 거부감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의화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일단 이 시점 오시면, 변법자강 운동까지 실패하는 이 시점까지 오시면 일반 농민들이 서양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선 청일 전쟁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피로감을 다 얘기하는 거죠. 1, 2차 편전쟁, 양무운동 실패, 청일 전쟁 패배, 거기다 따른 배상금, 그다음에 변법자강운동 실패,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농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구 열강, 서양에 대한 어떤 반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의화단인데요. 의화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의 포인트가 청왕조 만주족이 아니고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을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인 서양을 몰아내기 위해선 내부의 청나라는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때랑 주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태평천국 운동 때는 청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 국가를 세우자고 했다면 이번에는 청왕조 만주족을 도와서 우리끼리 다 그게 한족이 됐든 뭐 만주족이 됐든 청나라를 틀에서 이 청나라 틀에서 힘을 모아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랑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태평천국 운동은 지금 힘든 원인이 청나라 만주족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청나라 만주족을 몰아내자고 했다면 의화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다. 그러니까 청왕조를 도와서 힘을 모아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렇게 분노의 대상과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외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외국 제품 다 부셔버리고 막 그래서 막 무슨 제품이 영어 조금 써 있으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막 애플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폰 부셔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가장 사실은 피해를 많이 받는 게 딱 봐도 서양 티가 나는 것들. 서양의 선교사들. 그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두 가지죠. 외국 공사관들과 교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 게 서태후 같은 보수 지배층, 여기서 말하는 보수 지배층이라고 하면 서태후 하면 황제의 엄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주족, 황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 만주족, 황족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들이 의화단을 지원해서 서구 열강을 몰아내려고 해요. 왜냐면 이 만주족 황족들도 서구 열강을 싫어하거든. 일단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침략 대상으로 보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음, 변법자강 운동 때 이미 티가 났다시피 서구 열강을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 가다가다가는 결국 제도를 배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서구 열강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시민혁명을 끝낸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건 시민혁명을 끝낸 서구 열강들은 왕권이 세 있어요?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잖아요.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나서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배우겠다라고 하는 혹은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럼 만주족 황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구 열강들은 보통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고 다 황제의 권력이 약해진 왕의 권력이 약해진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영향력이 세진다는 건 그럼 청나라에서도 황제의 영향력이 세지는 건가? 황족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반대죠. 황제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태후 같은 만주족 황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혁명을 완성해서 왕의 권력을 거의 없애버린 그런 서구 열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러면 이 서구 열강의 영향을 받으면 청나라 안에서도 황제와 그 황족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족 황족들은 서구 열강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농민들과 만주족, 황족들 사이에 누구에 대한 서구에 대한 거부감이 공감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주족, 황족들이 이렇게 반외세 운동을 하고 있는 의화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주족, 황족들과 의화단 운동을 하고 있는 일반 농민들이 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서구에 대한 거부감. 그죠? 서구에 대한 거부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쉽게 얘기하면 서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반 의화단 운동을 하는 일반 농민들이나 만주족 황족들이나 둘 다 서구 열강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족 황족들이 의화단 애들이 이렇게 막 서구 열강 다 깨고 다닐 때 그걸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서구 열강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고 공사관을 공격하는 건 분명한 공격이죠. 공격. 쉽게 얘기하면 선빵을 맞은 거라고.
외국 군대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또 만주족 황족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얘들은 만주족 황족이기 때문에 다른 서구 열강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부의 결정이에요. 황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어떤 공격 명분을 얻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의화단 농민들이 서구 열강의 교회나 공사관을 공격하고 있고요. 이걸 만주족 황족이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구 열강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청나라 정부가 농민들이랑 같이 서구 열강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서구 열강이 반격할 만한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분을 타고 와서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연합국들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 거죠. 특히나 이 공사관을 있는 대로 다 뽀개고 다녔기 때문에 이 공사관을 뒀던 나라들은 웬만하면 피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이 오 그래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의화단 운동으로 이제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청나라 상태를 보면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을 거치면서 서양 세력이 굉장히 영향력이 세지고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태후 같은 보수 세력, 여기서 말하는 보수 세력은 만주족, 황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유인 거죠. 기본적으로 서양 애들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더구나 서양 애들은 시민혁명을 성공한 나라들이니까 다 왕권이 약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청나라의 황제의 권력도 약해질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배상금을 여러 번 내야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문제의 원인이 서구열강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서구열강을 거부하는 의화단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민들과 만주족, 황족이 서구열강을 싫어한다는 공감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된 거다. 그래서 서태후나 이런 만주족 황족들이 이 활동을 이 의화단이 이렇게 막 서구열강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서구열강 입장에서는 오 이거는 우리에 대한 공격이네. 어, 우리를 공격한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반격해도 되는 거네. 우리 선빵 맞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해를 당했던 오만 나라들이 여기에 다 기어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많은 나라들이 다 기어드는 거죠. 국기들 다 혹시 아시겠어요? 뭐 다 이 나라들을 워낙 많으니까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봐두는 건 괜찮겠죠. 이 나라는 삼색기로 가장 유명한 나라죠. 프랑스죠. 자유평등박에 프랑스. 그다음에 요거는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러시아죠. 그다음에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고요.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죠. 그다음에 이탈리아고 독일이고요. 그다음에 인연색 영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온갖 나라들이 다막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중국 한번 때려보려고 다 기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올라갔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워낙 많은 나라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사실 영국 혼자도 상대가 이제 영국 혼자만으로도 청나라를 이길 수 있었고 이겼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드니 이걸 청나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방에 수도인 베이징이 바로 점령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의화단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청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의화단 운동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배상금을 요구당하게 되고요. 또 배상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금 벌써 몇 번째예요. 지겹지 않나요? 1차 편전쟁, 난징 조약, 그죠? 2차 편전쟁, 그죠? 베이징 조약. 그다음에 청일 전쟁, 요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요. 어쨌든 여기 때도 배상금 냈고 또 배상금 네 번째.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배상금이 아니라 또 상금이라고 봐야지. 또 상금. 또 상금. 배상금을 벌써 네 번째 내고 있는 거예요. 1차 편, 2차 편, 청일전쟁, 그 다음에 이때. 그래서 서양 8개국과 중국은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청나라는 북경의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 북경의정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예요. 이거. 베이징에 외국군 주둔을 허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한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수도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허용을 해주게 되냐면 사실 의화단 운동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죠. 공사관을 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사관은 외교 관계의 상대국의 여러 외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수도 안에 이런저런 나라들의 공사관이 있는 거예요.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등등.
많은 나라들의 공사관이 있는 건데 사실 이 청나라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나라의 공사관들은 누가 지켜줘야 돼? 청나라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못 지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 열강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네가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공사관을 설치한 건데 의화단 운동이 막상 터졌을 때 너네는 지켜주기는 고사하고 너네들이 오히려 나서서 얘들을 지원해주지 않았냐. 그러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터졌을 때 우리가 너네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깰 수는 없는데 의화단 운동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지원해줬던 너네를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공사관을 지켜야겠으니까 우리 군대를 직접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이징에 외국군 주둔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북경의정서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중국이 사실상 반식민지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배상금을 네 번째 내고 있죠. 이거를 중국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중국의 내부의 지역을 나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이 지역은 영국이, 이 지역은 이탈리아가, 이 지역은 뭐 일본이, 이 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나눠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느 지역을 나눠 가져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은 싹 다 이제 배상금 갚는 데 쓰겠다는 거죠. 일종의 담보를 잡는 거죠. 담보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여러 나라에게 나누어져서 반식민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쯤 오니까 어 이제 사실은 청나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발심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더구나 배상금을 벌써 네 번째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반발 운동들이 여기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그동안은 개혁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었던 이 서구 열강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는 걸 반대하고 있었던 만주족 황족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이제는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개혁들을 청보수파, 여기서 말하는 청보수파는 만주족 중심의 청보수파가 먼저 나서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양무운동도 누가 주도했었어요? 한인 지식인들, 한인 신사층들이 주도를 했었잖아요. 변법자강운동도 한인 신사층이 주도를 했었죠. 근데 유일하게 광서신정만이 개혁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만주족들이 먼저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개혁이 시도가 되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잘 되지를 못해요. 잘 되지를 못하는 게 왜냐면 이 광서신정에 임하는 만주족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제서야 겨우 느끼고는 있는데 사실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공부 같은 거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 만주족들이 개혁을 대하는 태도가 딱 그랬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잘 될 리가 없겠죠. 사실상 이 개혁을 한다는 것도 이때 황제가 광서제였는데 광서제만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요. 그럼 나머지 만주족들은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아이 뭘 하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광서제가 죽고 나면 광서제가 더 이상 황제가 아니게 되고 나면 이 개혁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광서제가 죽고 그 다음 올라오는 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선통제라는 황제가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푸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어릴 때 올라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리니까 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로 올라오고 나서는 중국의 황제 시스템은 늘 이게 문제죠. 얘가 너무 어리니까 순치도왕이라는 사람이 대신 정치를 해요. 근데 얘도 당연히 만주족이겠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개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단 말이에요. 광수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만주족들이랑 비슷하게 개혁? 그걸 뭐 하려고 해?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동안의 어떤 광서신정이 추진해왔던 개혁 정책들을 싹 다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청나라가 정부가 하든 뭐 지식인들이 하든 신사층이 하든 백성이 하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죠? 태평천국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근대화 정책으로 양무운동도 실패했죠. 변법자강운동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서구 열강들을 몰아내보려고 했었던 의화단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광서신정도 실패했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청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예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혁명의 움직임, 즉 기존의 청나라 정부를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혁명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웬만한 운동들이 다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로는 서구 열강을 대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죠. 그런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순원이에요. 순원. 예, 순원이 그래서 청나라를 무너뜨려야 된다. 뭔가 새로운 걸 세워야 된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중국 혁명동맹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순원이에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런 세 개를 합쳐서 삼민주의라고 하면서 이 삼민주의를 내세우면서 혁명운동을 펼치는데 삼민주의는 그냥 한번 읽고만 가세요. 삼민주의는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족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권주의는 한족의 백성들이 시민권을 이제 지켜야 된다. 시민권을 차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민생주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는 누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삼민주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청나라를 무너뜨려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청나라 남부 지역에 민간인들이 조금씩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철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도를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걸 청나라 정부가 국유화하겠다. 즉 청나라 정부 소유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청나라 정부가 이걸 갑자기 무슨 명분으로 정부 소유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명분상은 그런 거였어요. 철도 같은 사업은 국가 단위로 국가 전체로 중앙 정부가 나서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산업이지 이제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민간인들이 할 산업이 아니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였냐면 청나라 정부가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야겠는 거지. 근데 다른 나라가 청나라를 갚을 수 있는 나라라고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철도를. 정부가 소유해서. 그래서 만약에 청나라 정부가 돈을 빌려와서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철도를 가져가라 이거죠. 이렇게 담보로 맡기기 위해서 이제 국유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당연히 민간인들이 안다고요. 당연히 아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대 운동은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반대 운동이 쫙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청나라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군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비록 실패했지만 광서신정 때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면서 군대도 새로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광서신정 때 새로 조직했던 군대를 신군이라고 해요. 신군이라고 하는데 이 신군을 구성하는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어쨌든 변법자강도 그렇고 광서신정도 그렇고 실패했지만 노력은 해봤잖아요. 그래서 변법자강 때도 광서신정 때도 새로운 교육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서양식 교육을.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병사가 됐거나 장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신군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이나 장교들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심 청나라 무너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청나라는 사실 무너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압을 하러 내려가니까 이 진압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혁명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혁명이 시작돼서 결국은 혁명군이 이제 난징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여기가 난징이죠. 근데 난징은 사실은 중국 북쪽 지역의 원래 수도가 베이징이라면 남쪽 지역에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부산 같은 느낌?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가 난징이에요. 근데 혁명군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건 중국 전체, 청나라 전체의 남쪽 지역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요 정도는 이제 혁명 세력이 된 거예요. 이 빨간색 빗금친. 요 정도는 혁명 세력이 된 거예요. 난징을 점령했다는 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을 했겠죠. 그리고 순원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게 뭐 청나라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혹은 황제가 누가 됐든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봤냐면 황제 시스템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황제가 있는 그리고 시민권이 존중받는 시스템.
입헌군주정 요거를 변법자강 때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희망이 없는 없어져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황제가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라는 게 지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화민국을 세우는 거예요. 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민국. 민국은 뭐예요? 백성 민자의 나라 국자죠. 그러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의 국가의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고 국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황제가 없는 시스템. 공화정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이걸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은데 신의 혁명이 1911년이잖아요. 요 1년 전 1을 빼면 1910년이죠. 요 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던 한일이 병합됐던 그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드디어 혁명이 성공을 했고요. 중국의 남부지대는 이젠 중화민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화민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위에는 아직 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청을 이걸 진압해야겠죠. 청나라는 이걸 진압해야 될 텐데 이 진압을 맡은 인물이 지금 보시는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에요. 청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군인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혁명을 진압해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가서 진압하겠어요? 위안스카이 혼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 군대를 데리고 가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군대가 신군이라고. 이 신군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신식 교육, 새로운 교육,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혁명에 찬성하고 있는 마음속으로는 청나라가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가서 중화민국 진압해봤자 진압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위안스카이도 이걸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데리고 가는 군대 이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청나라에 반대하고 혁명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 데리고 가봐야 진압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빅딜을 합니다. 누구를 부르는 거겠어? 중화민국을 이끌고 있는 임시대총통 순원을 불러서 1대1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무슨 협상을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청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제 업무에 따르면 제 업무상 청나라 황제를 만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그토록 평생 동안 원했던 거 공화정 아니냐. 내가 황제를 볼 일이 자주 있으니 내가 공화정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를 죽이든 몰아내든 황제의 자리에서 없애버릴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중화민국을 진압할 수는 없으니 내가 공화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럼 원하는 건 뭘까? 해주는 건 내가 공화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원하는 건 중화민국을 달라고 해요. 그럼 순원은 이걸 응할까 안 응할까? 중화민국이라는 이 혁명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포기해야 되지만 대신에 원래 목적했었던 공화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원이 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위안스카이는 혁명 세력과 손잡고 황제를 퇴위시키고 공화정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어, 중화민국, 이 중국 전체를 차지한 중화민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청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화민국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위안스카이는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거지. 사실 공화정 자체에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화민국 전체의 총통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는 바로 본인이 황제에 즉위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주변에 지금까지 혁명을 해왔던 세력들이 찬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게 되고요. 얼마 안 있다가 위안스카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은 이 중화민국을 구성하고 있었던 각 군대들이 이 원래 이 군대를 지휘해야 됐었던 위안스카이가 죽게 되면서 각 지역의 군대들이 군벌로 들고 일어나서 마치 이제 춘추전국 시대처럼 각 지역별 군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중화민국이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중화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번 PPT는 끝났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할 지점이 있어서 그 얘기는 한번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청나라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열강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나 아시아의 특징은
이미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프리카랑 아시아의 차이예요. 근데 일단 어떤 단계냐면 천천히 보세요. 서구 열강이 접근을 해옵니다. 아이고, 서구 열강이 처음에 접근을 해와요. 서구 열강이 접근을 해오는데 서구 열강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영국이 접근을 해오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아시아랑 다른 문화다 보니까 아시아의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갈등이 벌어지죠.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1, 2차 아편 전쟁이었던 거죠. 보통 갈등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서구 열강은 세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 보통은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패배하게 되고 이 패배를 겪으면서 보통은 반응이 둘로 나뉘게 돼요. 배워야 된다. 아니다. 저들은 적이다.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은 그 나라의 왕이나 황제는 보통 이리 가게 돼요. 왜냐하면 서구 열강을 배우면 그 나라의 정치 형태에 따르면 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왕권은 보통 이리 들어오죠. 배척에. 그다음에 그 나라의 보통 지식인들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부러워 보이는 걸 배우겠죠. 1단계에는 뭘 배우냐면 일단 갈등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무기 수준을 보통 구경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무기,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청나라 입장에선 양무 운동이었던 거죠. 근데 보통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나라 수준이 너무 떨어지거든. 서구 열강과 아시아의 과학기술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왕이 지금 배척이 있기 때문에 잘 지원을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실패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패가 청일전쟁으로 드러난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면 과학기술만 배워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가요. 2단계는 뭘 배우는 거예요? 제도와 문화를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변법자강이었죠. 변법자강. 이것도 보통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왕이나 왕족들이 반대하거든. 그래서 보통 잘 안 됩니다. 보통 잘 안 되고 그리고 요쯤 오면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통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해져요. 농민 불만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농민들은 다 불만이 많아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지식인들도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서구 열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농민들이 뭔가 운동을 일으켜요. 여기 이제 중국사 입장에서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화단이었죠. 의화단은 보통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 요쯤 오면 이제 정말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요 왕족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왕족이 주도하는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게 3단계야. 3단계는 왕족 주도의 왕 주도의 개혁이 있게 돼요. 근데 이것도 보통은 잘 안 돼요. 보통은 잘 안 되고 4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4단계는 보통 혁명이 벌어지거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혁명이 벌어지거나 아예 그냥 국가가 망하거나.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4단계가 지금 신의 혁명인 거죠. 이 3단계가 우리가 봤었던 광서신정인 거고. 그죠? 근데 요 흐름이 놀랍게도 나중에 내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도 서구 열강이 접근해 왔고요. 그래서 갈등을 벌였었죠. 그게 이제 내년에 배우실 뭐 병인양요 프랑스랑 그다음에 신미양요 미국이랑 그런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는 막아냈다고 하지만 그걸 이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도 결국 배워야 된다 혹은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 중에 배척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인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참 쇄국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워야 된다도 처음에는 과학기술만 배우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통리기모함은 뭐 이런 건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게 되고 그래서 반성 끝에 제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갑신장변 이런 사건이 있게 되고요. 요쯤 오면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중국의 의화단처럼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거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왕권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의 광서신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광무개혁을 하게 돼요. 근데 역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망해서 일제의 식민지가 된 거고요. 중국은 청나라가 망해서 혁명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룰에서 이 흐름에서 안 따라오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걸었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바로 3단계로 가죠. 일본은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서구 열강을 만나자마자
바로 천황이 나서서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을 바로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 중심의 체계적인 개혁을 해나가게 돼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질 수 있었던 나라가 된 거예요.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역사의 특이점이에요. 역사는 일정한 공통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공통점에서 벗어나는 이외의 사례가 꼭 등장하기도 하죠. 이런 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